안녕하세요. 저는 K헬스케어 운동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병곤입니다. 선수들, 국민들의 건강과 움직임의 향상 또는 스포츠 경기력 향상을 위한 운동을 지도하고 프로그램을 짜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슬로우 조깅이 아주 인기인데요. 걷기보다는 슬로우 조깅이 좀 더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네, 아무래도 걷기는 일반적으로 이제 병원에서 퇴원을 하거나 또는 정상적으로 활동을 못 하신 분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걷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로의 복귀는 도움이 되지만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운동 강도가 낮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러닝을 하자고 하니 운동 강도가 너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인 슬로우 조깅이 요새 각광을 받고 있고요. 체력이 약하신 분들이나 또는 어디 불편하거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슬로우 조깅을 할 때 이게 지면에 발이 닿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족저근막염이 유발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슬로우 조깅의 올바른 자세와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걷기, 슬로우 조깅, 러닝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좀 필요한데요. 아무래도 걷는 건 발로 하면 뒤꿈치, 그다음에 발의 중간, 그다음에 발가락을 이용해서 걷게 되고요. 슬로우 조깅과 러닝은 거의 발은 동일합니다. 발의 가운데와 발의 앞쪽을 이용해서 달리거든요. 그래서 달리기와 슬로우 조깅, 러닝은 다른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발의 중간에서 발의 앞쪽을 닿다 보니까 체중 지지가 종아리나 발바닥에 많이 돼요. 그래서 족저근막염이 생기거나 발목에 부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발끝, 그러니까 발가락 쪽으로 달리는 것은 족저근막염, 아킬레스 건염 또는 발목에 부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발바닥을 잘 사용하면서 달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좀 더 뒤꿈치 쪽에 힘을 주는 게 좋은가요? 발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슬로우 조깅은 보폭이 좁기 때문에 발의 앞쪽이 닿아서 발의 발바닥 전체가 지면을 살짝 닿았다가 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뒤꿈치가 살짝 닿았을 때 체중이 분산되면서 아킬레스나 종아리 또는 발바닥에 스트레스를 줄여주거든요. 그래서 너무 발 앞쪽으로 뛰는 것은 발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러닝이 요즘 계속 유행을 하다 보니까 러닝 부작용에 대해서도 최근 방송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을 오히려 해치는 잘못된 러닝 방식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러닝을 많이 해서 좋기는 한데 그렇다고 이게 준비가 안 된 분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부상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아는 뭐 한의사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이 러닝 때문에 병원을 찾는 일들이 엄청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가능하면 러닝을 조금 배우는 게 좋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게 좋다. 요 두 가지가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러닝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점들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케이던스라고 발이 1분에 지면에 접촉하는 숫자거든요. 그게 대략 180일 때 우리 몸에 부담이 가장 없는 속도이거든요. 그래서 그 속도를 유지해 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발이 지면에 접촉하는 시간을 조금 짧게 줄여야 돼요. 오버스트라이드라고 해서 발이 넓어지게 되면 뒤꿈치가 땅에 닿고 그로 인해서 무릎에 스트레스가 가거든요. 그래서 우선 신경 쓰셔야 될 점은 케이던스를 180에 맞춘다. 두 번째는 발이 지면에 닿는 시간을 조금 줄여서 어떻게 보면 가볍게 뛰는 느낌으로 뛴다. 이 두 가지를 신경 써 주시면 아마도 부상을 예방하고 즐겁게 러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운동의 빈도인데요. 만약에 내가 러닝을 매일매일 뛴다면 운동의 양을 줄여야 해요. 그래서 격일제로 뛴다든지 또는 정말 매일 뛰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요일은 한 80%의 강도로 뛴다면 그다음에 화요일은 40~50%로 슬로우 조깅 형태로 가볍게 회복을 하고 다시 뛰는 형태여야 합니다. 고강도로 계속해서 뛰게 되면 피로가 회복되지 못하니까 근육과 관절, 인대에 부담을 주어서 부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대략 원래 뛰는 강도가 100%라면 그 100%를 다 썼다라고 하면 그 다음 날은 쉬거나 가볍게 회복을 해야 합니다.
이제 막 달리기를 시작한 사람이라면 이제 하루에 뭐 몇 분 뛰는 게 좋다 이런 게 있을까요? 네. 보통 만약에 이제 초보자가 이제 슬로우 러닝을 시작한다라고 하면 대략 운동 강도를 70% 정도에서 멈추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70%가 넘어가면 몸에 스트레스가 급격하게 쌓이거든요. 그래서 그 70%의 강도가 예를 들어 시간으로 하면 5분이 될 수도 있고요. 10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략 70%면 숨 차서 옆 사람과 대화를 하기 조금 어려운 정도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걷거나 또는 슬로우 조깅으로 가볍게 회복을 하고 다시 뛰는 형태로 대략 한 20-30분 정도를 해주시면서 점차적으로 시간을 늘려가면 건강하게 뛸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럼 잘하는 분이어도 최대 이 정도 이상은 뛰지 말아라 하는 그런 한계 시간이 있을까요? 한계 시간은 없고요. 일반적으로 마라톤 선수들이 한번 마라톤을 하면 다시 뛰는 데까지 최소한 한 달 이상 걸리거든요. 그렇다면 일반인들은 그거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내 몸이 완전하게 회복을 해서 정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마라톤을 뛰면 발도 붓고 관절에도 무리가 있고 근육도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시점까지 기다려주는 게 좋고요. 운동 강도나 아니면 양을 늘릴 때 대략 10% 정도를 늘리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일주일에 한 30km를 뛴다 나누어서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운동 강도를 올리면 10% 이상 올리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 33kg거든요. 아마추어들 이걸 잘 지키지 않을 거예요. 그냥 기분 내키면 많이 가고 기분 내키지 않으면 적게 뛰고 이런 부분들이 부상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기가 뛴 키로수와 기록을 기록하면서 내 운동 강도나 거리를 결정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러닝을 시작할 때 가급적이면 좀 자세를 배워서 하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올바른 러닝 자세 뭐 팔, 다리, 골반, 뭐 발바닥 이런 걸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부상을 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뛰기 위해서는 좋은 자세를 익히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180의 케이던스를 맞추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트라이드를 넓히지 않습니다. 좁히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라이드가 넓어지면 체력 소모도 많아지고 뒤꿈치 착지가 될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슴이 완전히 펴진 상태로 뛰어야 합니다. 가슴을 구부린 상태로 뛰면 특히 척추 쪽에 부담을 갖게 되거든요. 압력에 의해서. 그래서 가슴을 펴고 팔은 좀 가볍게 흔들고 시선은 살짝 아래쪽을 향해서 고정해주고 뛰면 아주 좋습니다. 발바닥의 자세는 올바른 자세라는 게 있을까요? 네, 발바닥은 우리가 달리기 때문에 발바닥의 중간 또는 뒤에서 중간에서 닿아서 엄지발가락으로 푸시를 해주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미드푸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꿈치는 살짝 스치듯 발바닥을 닿고 밀어낼 때는 엄지발가락으로 밀면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사님께서 보셨을 때 요즘 그냥 막 막무가내로 뛰시는 분들이 가장 잘못된 자세,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요, 스트라이드가 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보폭을 넓히다 보니까 한 번에 많이 뛰게 돼요. 그러니까 우선 충격량이 발에 크게 되고요. 많이 뛰게 되면 케이던스가 낮아져요. 대략 160 안팎으로 떨어져 버리면 한 번에 뛰는 양이, 그러니까 거리가 많다 보니까 충격량이 발목, 무릎, 고관절, 허리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실수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발목을 잘 쓰지 못합니다. 우리 몸에서 지구력이 가장 좋은 근육이 종아리 아킬레스거든요. 근데 이 근육은 빨리는 못 달리지만 오래 뛰는데 아주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거리 선수들은 종아리가 발달되어 있고요. 단거리 선수는 허벅지가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선수의 특징에 따라서 몸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많이 실수하는 것 같습니다.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다는 게 이제 저희 일반 상식인데 달리기도 스트레칭이 좀 필요할까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 약간의 강박관념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스트레칭은 운동 전에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근육이 늘어져 버려서 탄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유명한 뭐 메이저리그 선수나 또는 뭐 손흥민 선수라든지 축구 선수들 또는 농구, 배구 선수들은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탄성을 만드는 준비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정적인 스트레칭은 메인 운동 이후에 하고요. 그다음에 탄성을 만드는 스트레칭을 그 러닝이나 운동 전에 하게 됩니다. 그럼 그 탄성을 만들어내는 스트레칭 동작은 어떤 것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탄성을 만들어내는 스트레칭 우리 그 줄넘기 어렸을 때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무릎 펴고 발목만 쓰죠. 이런 동작들이 탄성을 일으키는 거고요. 그리고 약간 점프하는 동작들 그 캥거루가 뛰듯이 점프를 한다든지 이런 동작을 통해서 근육과 신경을 깨워놓고 스포츠나 러닝을 했을 때 가장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40대, 50대 이상 나이 드신 분들도 이런 러닝을 해도 괜찮을까요? 40, 50대 분들이 러닝 무조건 해야죠. 특히 남자들의 40, 50대가 심혈관계 질환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혈관계를 강화하거나 건강하게 해주는데 러닝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러닝은 무조건 하셔야 하고요. 대신에 그 러닝의 강도와 양은 조금 섬세하게 조절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어서 이런 러닝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좀 제일 주의해야 될 점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40, 50대 중년들이 만약에 러닝을 시작한다면 가장 조심해야 될 건 무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3개월 정도의 긴 시간을 가지고 내가 천천히 러닝에 적응해 가겠다라고 해야 되는데요. 시작하자마자 남들이 5km, 10km 뛰니까 그걸 뛰게 되면 우선 뭐 관절이 다치는 건 당연하고요. 위험한 건 우리 심장하고 혈관이 압력을 견딜 만큼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뇌나 심장에 무리나 부담을 줄 수 있죠. 그래서 가끔 마라톤 대회나 이런 데서 쓰러지는 분들이 있죠. 이게 이제 아마 이런 무리한 어떤 그 운동에 의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건강하려고 시작했다가 건강을 해치는 건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가장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마라톤 대회들이 많이 열리고 있는데 마라톤 대회는 러닝을 시작하고 최소 어느 정도 기간 후에 도전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볼 땐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보통 마라톤이 뭐 거리가 다 정해져 있죠. 왜냐하면 뭐 5km도 있고 7km, 10km 이렇게 있는데요. 내가 그 정도를 최소한 뭐 10대 번 이상은 뛰어야 하니까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아지면 선수도 그렇고요. 엔돌핀이 나오거든요. 엔돌핀이 나오니까 빨라지고 강해져요. 그러면 내가 원래 뛰던 것보다 더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 강도를 견디려면 그 전에 조금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연습 운동을 비롯해서 마라톤 이제 처음 이제 나가시는 분들이 준비할 것들 또 주의할 점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많다 보니까 내 페이스를 지킬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킬로미터당 내가 6분 정도에 뛴다라고 하면 그 나의 호흡수, 심박수, 그다음에 발의 리듬 이런 것들을 내가 체크가 가능한지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수분을 조금씩 공급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수분 공급을 안 하면 입이 마르고 호흡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수분 공급을 언제 하는 게 좋은지 뭐 이런 것도 조금 계획하면 좋고요. 그리고 당연히 뭐 뛰기 전날 식사 같은 것도 조금 조심해야 되죠. 아무래도 속이 거북하거나 불편하면 뛰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마라톤을 뛰기 전날은 그 아주 하드한 러닝이나 트레이닝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다음 날까지 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라톤을 뛰기 전날은 가볍게 스트레칭 하거나 원래 내가 뛰는 러닝 강도의 한 50% 정도로 몸을 풀어준다. 이 정도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수분을 충전하기 위해 마라톤 대회 나가든지 물을 소지를 하고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 보통 마라톤 대회하면 중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뛸 때는 사실은 물을 들이키는 것보다는 마셨다가 그 가글을 하듯이 우글우글하고 폐해 주는 게 사실은 좋아요. 그거를 자주 할수록 좋아요. 근데 이게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이게 위에 들어가서 소화가 안 되면서 우리가 뛰는 것을 부담스럽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섭취하는 것도 사실은 기술이에요. 근데 지금처럼 추울 땐 괜찮은데 한여름이 문제인 거죠. 다이어트를 위해 러닝하는 분도 되게 많은데 아무리 뛰어도 살이 안 빠진다 이런 고민을 가지신 분들은 어떤 게 잘못됐을까요?
많이 뛰는데 살이 안 빠지면 아마 첫 번째는 드시는 양이 너무 많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해 봐야 할 것은 수면 양이에요. 수면 양이 줄어들면 이 살이 잘 안 빠지거든요. 그건 역시 식욕하고 연관되어 있고요. 잠을 못 자면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가 식욕 억제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뛰는 양과 거리가 조금 자기 몸에 맞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체력보다 너무 적게 또는 느리게 뛴다면 그거 역시도 다이어트가 잘 되지 않는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나의 체력에 맞게 잘 뛰고 있나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숨찬 정도거든요. 그래서 내가 옆 사람과 대화를 편하게 하면서 뛴다라고 하면 운동 강도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옆 사람과 대화가 조금 어려운 정도의 숨참이 있다라고 하면 좋은 강도로 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살을 빼기 좋은 러닝 주기와 시간이 있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아마도 이제 러닝의 주기로 하면 제가 볼 때 주 3회 정도가 가장 좋거든요. 월수금이든 화목토든 한 번 뛸 때 자기의 최대 에너지를 다 쓰고 그 다음 날은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다 쓰고 회복하고 이랬을 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은 대략 한 30분 전후 그러면 잘 뛰는 사람들은 대략 한 7km 정도 뛸 거고요. 못 뛰는 분들은 한 4km 뭐 요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일 때 제가 볼 땐 가장 좋습니다. 천천히 오래 뛰는 거랑 이제 빠르고 짧게 뛰는 것 중에 시간을 짧게 뛰는 것 중에 더 살이 잘 빠지는 어느 방식일까요? 사실은 살이 잘 빠지는 건 천천히 오래 뛰는 게 살이 잘 빠집니다. 왜냐하면 유산소 운동이라고 해서 지방을 에너지로 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살을 뺀다면 천천히 오래 뛰는 걸 추천드리고요. 반대로 나는 살도 빠져야 되지만 내 몸이 조금 핏하게 몸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빠르게 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단거리 선수들이 몸이 좋죠. 그 이유는 빠르게 뛰게 되면 우리가 살이 빠지기도 하지만 근육이 커지기도 해요. 그래서 유산소로 만든 근육들은 사실은 그 크기가 엄청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남자 아이돌 그런 모습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헬스장에 가면 이제 러닝머신 위에서 뭐 TV를 보면서 그냥 하염없이 걸으시는 분들도 이제 "운동했다."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운동해도 효과가 있을까요? 네. 아마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부분인데요. 피트니스 센터 가면 트레이드밀에 온 사람의 엉덩이만 보이잖아요.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 사람은 걷기 위해 태어났는지 왜 이렇게들 걷는지 아마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 운동은 하고 싶은데 뭐 근력 운동이나 뛰는 건 힘들고 열심히 뭐 한 30분 1시간 걷고 이제 난 열심히 했어.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걷는 건 환자에게 운동이 되거나 저체력자에게는 운동이 되지만 건강하신 분들에게는 사실 운동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조금씩이라도 뛸 수 있으면 뛰어주고 그다음에 가볍게라도 근력 운동을 좀 해주는 게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러닝머신은 이제 다양한 이제 세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인클라인이나 이런 걸 좀 추천하시는 러닝머신 세팅 값이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러닝머신에 올라갈 때 걷거나 뛸 때 경사도가 올라가는 트레이드밀이면 대략 한 5도 정도의 경사도를 권합니다. 이유는 경사도를 주면 걸을 때도 종아리가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걸을 때도 뛸 때도 대체적으로 종아리를 잘 쓰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대략 5도 정도 올려주면 좋고요. 뛸 때도 5도 정도 올려주면 좋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걸을 때는 몸이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지만 뛸 때는 대략 5도에서 10도 정도 앞으로 기울어지거든요. 근데 트레이드밀에서 기울이면 넘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기울일 수 없기 때문에 기계를 들어 올리면 내가 기울어진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드밀에서 만약에 걷거나 뛴다면 대략 5도 정도의 경사도를 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 뱃살, 내장 지방이 잘 타는 속도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지방을 잘 태우는 속도보다는 운동 강도라는 게 있어요. 대략 운동 강도로 하면 대략 40에서 60% 수준으로 뛰었을 때 지방이 가장 잘 연소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운동 강도로 하면 내가 러닝을 하면서 약간의 숨찬 정도를 느낄 정도면 지방 연소가 가장 잘 됩니다. 그것보다
아예 숨이 안 차다면 지방이 잘 연소되지 않고요. 너무 숨이 많이 차다면 지방 연소보다는 탄수화물을 이용하는 그런 에너지 대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오히려 너무 숨이 찬다고 해서 운동이 뭐 살 빠지는 게 더 잘 빠졌다고 할 수는 없겠네요. 네, 에너지원을 지방이 아니라 탄수화물로 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도하게 숨이 차면 약간 근육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허벅지나 종아리 쪽에. 운동 강도가 세지면 근육이 커질 가능성이 좀씩 있거든요. 그리고 요새 인터벌이라고 해서 막 이제 숨찰 정도로 뛰었다가 또 걷다가 뭐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살이 잘 빠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맞는 말일까요? 네. 보통 이제 인터벌 트레이닝은 불완전한 휴식을 취하는 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떻게 뛰냐면요. 400m 트랙이 있으면 100m는 7, 80%로 뛰고 나머지 100m는 가볍게 슬로우 조깅 형태로 갔다가 다시 100m는 또 뛰고 슬로우 조깅으로 해요. 이게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심폐지구력을 극대화시킬 때 선수들이 쓰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심폐지구력이 엄청 좋아진다는 것은 기초대사량이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체중 감소에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심폐지구력 좋아지게 되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근력까지도 좋아집니다. 천천히 뛰다가 집에 가기 전에 딱 뭐 5분만 빠르게 숨찰 정도 뛰고 집에 가면 애프터버닝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맞을까요? 네, 뭐 예를 들어서 30분을 뛰는데 뭐 25분을 천천히 뛰고 마지막 5분을 엄청 빠르게 뛰면 이게 운동 후에 이제 그 에너지를 소비한다고 하는데 소비하는 효과는 있긴 하지만 5분이라는 시간은 조금 짧아요.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그 5분의 애프터 버닝 효과만 있는 거지 이 5분을 뛰고 10분의 효과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방을 태우는 효과는 내가 운동 강도를 몇 %로 몇 분을 했느냐가 제가 볼 땐 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요즘 이렇게 유튜브가 발달하다 보니까 홈트레이닝 하는 분들도 많은데 집에서 할 만한 운동이나 뭐 스트레칭 중에 가장 추천하는 동작이 있으실까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스트레칭은 사실은 바로 누운 상태에서 팔다리를 반대로 이렇게 해서 몸 전체를 회전시키는 동작. 그 동작이 스트레칭에서는 한 가지로 여러 가지 관절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운동이 되는 동작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좋은 동작들은 사실 코어 트레이닝 하기가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제가 코어를 강화시키고 싶으면 우선 첫 번째는 가슴을 이대로 들어 올리시면 돼요. 들어 올린 상태에서 양손을 가슴에 올리고 회전을 하면 몸통이 꼬이거든요. 이 상태면 제가 여기까지면 다 간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호흡을 뱉으면 내 몸이 행주를 짜듯이 꽉 짜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선 코어가 강해지기도 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날씬한 허리를 가질 수 있죠. 저는 집에서면 요 정도 TV 보면서 또는 뭐 유튜브를 보면서 이런 동작을 해주시면 제가 볼 때는 허리도 건강해지고 코어 근육도 생기고 덤으로 얇은 허리도 가질 수 있죠. 이런 동작 아주 간단하게 추천드립니다. 집에서 왜 플랭크 하시는 분들이나 이 팔굽혀펴기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은 집에서 하기 좀 추천하진 않으시나요? 코어 운동의 대표적인 어떤 그 코어 하면 플랭크라고 이렇게 딱 결정되어 있는데요. 저는 대표적인 운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영상 많이 보시면 그냥 멈춰서 뭐 2분, 3분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멈춰서 2분, 3분 하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코어라는 근육은 역할이 팔과 다리가 움직일 때 멈추어져 있는 건데 플랭크 상상해 보세요. 팔과 코어와 다리가 동시에 멈춰져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운동이 안 돼요. 만약에 플랭크로 운동을 한다면 엎드린 상태에서 손을 살짝 떼고 오른손 떼고 왼손 떼고 또는 다리 한번 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떼는 걸 1세트라고 하면 얘를 뭐 5세트에서 10세트 정도를 하시면 도움이 될 텐데요. 주의하실 점은 팔과 다리를 들을 때 내 엉덩이가 좌우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흔들리는 만큼 운동이 안 되는 거고요. 안 흔들리는 만큼 운동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랭크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팔굽혀펴기도 집에서는 운동이 많이 돼요. 근데 이 팔굽혀펴기를 하는 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다수의 분들이 팔굽혀펴기를 하면 내 손하고
얼굴이 같은 위치에서 왔다 갔다 하세요. 이렇게 하면 엉덩이가 뒤로 빠져서 무게중심이 가슴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만약에 제가 팔굽혀펴기를 한다면 이 상태에서 제 손과 이 이마가 요 정도 돼서 정삼각형의 위치에서 팔굽혀펴기를 하면 가슴에 자극이 잘 들어오고요. 엄청 힘드실 거예요. 이 상태로 아마 여성들은 무릎 꿇고 15개, 남성들은 무릎 펴고 15개 하면 아마 어디를 가도 밀리지 않을 만한 상체를 가지실 겁니다. 그래서 동작은 내 이마에서 내 손까지가 정삼각형을 이룬다라고 생각하고 팔굽혀펴기를 하시면 아주 좋은 상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윗몸 일으키기가 사실은 복근 운동이 아니다 이 얘기도 해주셨는데 코어 운동하면 뭐 플랭크 생각나실 거고 윗몸 일으키기 생각나실 텐데요. 윗몸 일으키기는 대체적으로 복직근이라는 근육이 생겨요. 요 배꼽 위아래로 지나가거든요. 이 근육이 발달되면 내 몸이 구부러집니다. 그래서 이 근육을 발달시키는 건 좋지 않고요. 제가 만약에 윗몸 일으키기를 한다면 정면 말고 측면으로 이렇게 하면 갈비뼈에서 골반으로 연결된 내외 복사근이 발달되거든요. 그래서 그 근육이 발달되면 우리의 갈비뼈를 좁게 만들어주고 허리를 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윗몸 일으키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측면으로 회전을 하는 동작으로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동작이 허리에는 훨씬 좋습니다. 폼롤러나 마사지볼, 뭐 고무밴드 이런 다양한 홈트 운동 기계들을 도구들을 많이 이제 사시는데 집에 꼭 구비해 두면 활용도가 높은 어떤 홈 트레이닝 기구는 뭐가 있을까요? 네, 저도 집에 이제 홈 트레이닝 기구를 가지고 있는데 우선 폼롤러 하나는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볼롤러라고 라크로스 볼이나 야구공 같이 좀 단단한 공. 이유는 폼롤러는 넓은 면적을 하기 좋고요. 공은 이렇게 어깨 뒤나 발바닥이라든지 작은 국소 부위 하기 좋고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탄성 밴드, 이 정도의 스트레칭 매트 있어야겠네요. 이 정도가 하나의 세트 아닐까 해서 아마 하나씩 구비해 놓으시면 제가 볼 때는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폼롤러라던가 마사지볼이나 이런 거 활용하는 동작 뭐 하나만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폼롤러는 저도 제일 많이 쓰는 건 오래 앉아있거나 서 있으면 등이 자꾸 굽거든요. 그러면 등 뒤에다 올려놓고 뒤로 쭉 눕는 동작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야구나 테니스나 골프, 그 다음에 배드민턴 같은 거 많이 치시면 어깨가 불편하거든요. 이 어깨 불편할 때 공을 이 어깨 뒤에다 놓고 옆으로 누워서 문지르면 어깨가 편해집니다. 어깨가 편해지면 목까지 편해져요. 그래서 혹시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도 팔을 많이 쓰신다면 등 폼롤러 하고 어깨 공으로 문지르는 거 두 가지 하시면 아마 다음날 일어났을 때 피로도가 엄청 떨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한 10분 정도의 그런 근막 이완이 아마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아주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스트레칭 매일 해주는 게 좋은가요? 네, 스트레칭은 매일 해주는 게 좋고요. 혹시 가능하다면 하루에도 몇 번 해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랑 똑같거든요. 많이 쓰면 기름이 많이 닳듯이 우리 몸도 많이 쓰면 딱딱해지고 굳어지니까요. 그 부분들을 풀어주면 그 다음날 훨씬 편하고 하루의 피로도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 운동기구 중에서 좀 추천하는 기구와 또 그 효과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대체적으로 공원 운동기구는 쓸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좋은 고철 덩어리? 네, 좋은 고철 덩어리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공원 운동기구를 만든다면 조금 더 정말 잘 쓸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아마 어려운 점도 저는 대략 알거든요. 거기에 위험하면 안 되고 무게를 넣었다 뺐다 하는 복잡함도 있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만 생각하면 그 상태에서 조금 더 좋은 기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공원 운동기구는 그렇게 크게 추천드릴 만한 건 없고요. 만약에 공원 운동기구에서 첫 번째 가장 좋은 걸 뽑아라. 그럼 철봉?
예를 들어서 어깨나 이런 쪽에 부상이 없다면 뭐 매달리기 하는 걸로 어깨의 유연성과 근력을 만들 수 있어서 그 매달리기 동작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그 발 위로 올려서 옆으로 도는 허리 회전하는 동작 정도는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운동들은 딱히 그 기구를 꼭 써야 될 이유를 저는 잘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공원 운동기구에서 제발 이거는 좀 하지 마라 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 일리프티컬이라고 그래서 발 얹고 손 잡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 기구는 제가 한 몇 개의 제품을 해봤는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자전거처럼 또는 우리가 뛰는 것처럼 자전거는 이렇게 동그랗게 발이 움직이는데 그 일리프티컬이라는 건 우리가 뛰는 동작을 이렇게 구현한 거거든요. 근데 얘가 원래 약간 원을 그려야 되는데 삐그덕 이렇게 돼서 몸이 막 춤을 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하면 발목이나 무릎, 허리 관절을 다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기구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공원에 이렇게 거꾸리라고 해서 발 매달고 이게 그 혈액순환 좋게 한다고 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위험한 편인가요? 네, 보통 이제 거꾸리를 공원에서도 많이 하고 피트니스 센터에서도 많이 하는데요. 조금 조심하셔야 해요. 거꾸리를 쓰는 분들의 생각은 이런 거거든요. 고관절도 있고 허리도 있어요. 근데 고관절이 좀 뻣뻣해서 이렇게 뒤로 매달리면 고관절이 늘어나겠지. 그렇게 생각해서 하시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뻣뻣한 데가 있고 느슨한 데가 있다면 매달리면 어디가 늘어날까요? 생각보다 뻣뻣한 데가 아니라 느슨한 데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요. 뻣뻣한 데가 늘어나려면 느슨한 곳에 힘을 꽉 줘야 뻣뻣한 데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심해서 하시는 게 좋고 힘을 완전히 빼는 것들 천천히 하나씩 그 단계를 밟아가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이 든 분들이 근력 운동을 꼭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좀 많던데 그 이유가 어떤 걸까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근력 운동은 거의 필수죠. 40, 50대가 근력이 떨어져서 근력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라면 제가 저속 노화 운동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60, 70대에는 근력이 엄청나게 떨어지거든요. 그게 이제 근감소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특별한 질병이 없는데도 어떤 사람이 자꾸 대사질환에 걸린다든지 또는 이동이 어려운 것은 절대적인 근육량이 떨어져서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아주 간단하게 집에서 체크해 볼 수 있는 건 내 종아리의 가장 넓은 곳을 엄지와 검지로 이렇게 감쌌을 때 안 잡혀야 돼요. 이게 만약에 닿으면 안 잡히면 좋은 근육량, 닿으면 위험 수치, 얘가 넘어가 버리면 근감소증이라고 우리는 평가를 합니다. 이게 병원에서 최근 2020년 질병 코드로 등록을 했어요. 우리가 고혈압을 진단받듯이 근감소증도 질병으로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자꾸 빠지는 건 우리가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기 어렵다는 거라 근력 운동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숨차게 뛰셔야 하고요. 그리고 무거운 것을 좀 들어서 근육을 키우셔야 합니다. 이게 제가 쓴 저속 노화의 키워드입니다. 하반신 근력과 상반신 근력 중에 더 우선되는 어떤 부위가 있을까요? 네, 상체와 하체를 구분했을 때 어떤 근육량이 더 중요한가라고 하면 단연 하체입니다. 왜냐하면 하체 근육이 무너져 버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걷는 게 불가능해요. 걷는 게 불가능하면 독립적 생활이 안 돼요. 아주 간단하게는 나 혼자 화장실 가는 게 어려워요. 나 혼자 집 앞에 음료수 하나 사러 가기가 어려워져요. 이거는 삶의 질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근력 운동은 하체인데요. 아마 피트니스 센터 가시는 분들은 다 운동기구 상체에 붙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팔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슴 운동, 등 운동, 팔 운동 이렇게 하는데요. 전 제발 좀 그만 좀 하고 하체 운동을 하러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보여지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리고 상체 근육보다 하체 근육을 만들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허벅지랑 엉덩이 근육의 사이즈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강도도 강해야 되고 정확한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운동은 하체입니다.
그렇다면 노화를 막기 위한 최고의 근력 운동 뭐 동작 한 가지만 추천해 주신다면? 노화를 막기 위한 하체 운동의 최고의 근력 운동이라면 저는 런지를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그 런지 동작이 우리가 걷고 이동하고 움직이는 데 있어서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세 개의 근육이 다 쓰이거든요. 그것도 양발이 동시에 쓰이는 게 아니고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걸을 때 오른발과 왼발이 분리되죠. 근데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는 두 개가 같이 움직여요. 근데 우리가 생활할 때는 두 발이 떨어져서 하나씩 움직이거든요. 근데 런지가 딱 하나씩 움직여요. 그래서 양발을 교대로 사용하는 걷고 뛰고 균형을 잡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스쿼트 데드리프트보다 런지를 가장 최고의 운동으로 뽑습니다. 런지는 그럼 몇 회 정도 하는 게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근력 운동은 한 15회를 기본으로 해서 15회보다 더 많아지면 힘이 붙지 않거든요. 그래서 15회에서 대략 한 10회 정도? 요 정도 사이에 근력 운동을 했을 때 지구력도 생기고 근력도 생깁니다. 근육의 양도 좀 커지고요. 조금 욕심내면 반복 횟수를 한 8번까지 오면 아마 내가 손에 드는 무게도 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런지 15회라는 게 이 양쪽을 기준으로 그게 하나가. 만약에 런지를 15회 한다면 오른발만 15번을 하고요. 왼발 15번.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힘듭니다. 네. 그 런지 폭을 그냥 본인의 그 어떤 적정 이 정도면 될까 아니면 더 많이 길게 하는 게 좋을까요? 좋은 동작의 런지를 하려면 요 정도만 그 거울을 측면으로 보시고 내 몸을 세우고 오른 무릎과 왼 무릎이 90도 되면 우리는 베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90도 상태에서 팁을 하나 드리면 나는 허벅지가 얇은 것 같아. 그러면 몸을 수직으로 세워서 90도 만들고요. 나는 허벅지보다는 엉덩이가 약한 것 같아. 그럼 몸통을 30도 구부려서 런지를 하면 엉덩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엉덩이를 강화하고 싶다, 숙이는 거고요. 허벅지를 강화하고 싶다, 그러면 수직으로 세워서 런지를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나이 드신 분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운동이 있을까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건 무리한 동작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강하려고 시작했던 운동이 나를 병원으로 이끌 수도 있거든요. 또는 반대로 전혀 운동이 안 되는 저강도의 운동을 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팔을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100개를 돌린다고 이게 운동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동이 된다는 건 근력 운동의 측면에서 보면 운동을 한 다음 날 내 근육들이 약간의 근육통이 생기는 긴장감이 생길 정도는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내가 쓰러질 만큼 못 일어날 만큼 하시면 너무 과해서 부상을 일으킬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 하고요. 뭐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뭐 우선순위라는 게 뭐 없겠지만 그래도 좀 뭐 먼저 시작하는 건 이거였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보통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은 병행하는 게 최고로 좋은데요. 근데 아마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조금 좋아하는 분들이 달라요. 그래서 우선 저는 좋아하는 걸 하시고 그리고 그 좋아하는 걸 해서 몸에 익으면 좋아하지 않는 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산소 운동을 계속하면 심폐지구력은 좋아지는데요. 잘못하면 근감소증이 생길 수 있어요. 반대로 근력 운동을 계속해서 근육을 계속 키우면 근육은 좋아지지만 심장과 폐가 강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근력 운동은 어떻게 보면 외골격을 좋게 만드는 거고 러닝은 안에 있는 내부 장기를 강화하는 거라 이 두 개의 균형을 맞췄을 때 가장 좋거든요. 근데 이 두 개를 동시에 하면 힘드니까 만약에 혹시 운동을 계획하신다면 아마 학창 시절에 뛰어다녔던 거 좋아하시는 분은 우선 뛰시고 그리고 수개월 후에 근력 운동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반대로 지금 피트니스 클럽에서 역기만 엄청 드는 분들은 좀 뛰러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제가 볼 때 건강한 노후를 지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제일 인제 대중적으로 많이 하시는 게 등산일 텐데요. 그럼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음 단계로 어떤 운동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까요? 등산을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심폐지구력은 꽤 괜찮은 편일 텐데 아마 하체 근력을 좀 만들어야 하니까 하체 근력 운동을 좀 하거나 또는 상체 근력 운동을 좀 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등산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 등산을 4시간, 5시간 한다라고 하면 아마 하체는 계속 다녀서 적응이 되어 있을 수 있는데 상체가 운동이 전혀 안 되면 중력으로부터 내 몸이 밑으로 계속 내려가서 허리에 부담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그 마라토너들도 하체 운동만 하지 않고 상체 운동도 해요. 이유는 그 시간 동안 내 상체가 주저앉고 버티기 위해서는 근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등산을 다니신다면 예를 들어서 팔굽혀펴기라든지 코어 운동 이런 동작들을 같이 병행해 주시면 몸의 밸런스가 아주 좋아지실 겁니다. 그렇다면 인제 운동 전문가이신 박사님께서는 인제 저속 노화를 위해서 꾸준히 빼먹지 않고 하는 어떤 운동 루틴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최고의 운동은 ACSM이라는 곳에 말하면 일주일에 150분의 유산소 운동을 하라고 하거든요. 일주일에 150번이면요. 50분씩 3번 러닝을 해야 돼요, 일주일에. 그리고 근력 운동을 2번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는 매일 운동을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나름 바쁘기도 하고 못해서 일주일에 1번 러닝, 일주일에 1번 웨이트 트레이닝은 꼬박꼬박 하려고 해요. 이 2개. 근데 요것도 가끔 빼먹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하는데 안 되더라도 그냥 좀 빼먹더라도 다시 도전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면 얘가 무너졌을 때 하기 싫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못 지켰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유연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직장 생활이나 일이 바쁘신 분들 일이 몰아쳐오면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럴 땐 조금 못 하더라도 시간이 되면 다시 하고 이렇게 약간의 유연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그 저속노화 운동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중요해요. 우리가 학교를 갈 땐 수학만 잘해도 학교를 잘 가죠. 영어만 잘해도 잘 가고요. 국어만 잘해도 잘 가요. 하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노후를 지낸다는 것은 우리 체력 요소 중에 여러 가지를 동시에 관리했을 때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너무 좋은 운동에 꽂혀서 그 운동만 하는 것은 반대로 건강을 잃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력, 심폐지구력, 균형, 유연성, 평형성 이런 최소한의 5가지 동작을 골고루 우리 프로그램 안에 녹여서 하시면 아마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고요. 삶의 질이 높아지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고 계신다면 하루에 단 1분 단 5분만 투자해서 스트레칭만이라도 해주시면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속 노화에 관련된 운동에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이번에 출간한 책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혹시 운동이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 개인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 답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 해서 운동을 하시는데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